그날은 2025년 10월 15일이었다. 박도준 사장이 나를 보며 말했다. 김민준 부장,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이제 필요 없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이 12년 동안 나를 내 사람이라 부르던 그 미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다. 시대가 바뀌었어. 원칙만 고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안 맞아. 나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몰랐다. 이 회사의 모든 내부 통제 시스템, 준법 감시 규정, 감사 체크리스트, 심지어 비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만든 회계 처리 지침까지 모두 내가 쓴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나를 해고한 순간, 그는 자신이 만든 규칙으로 자신이 파멸할 길을 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강남역을 지나며 네온 사인이 번쩍일 때마다 그의 말이 되풀이됐다. 필요 없소. 12년 동안 나는 이 회사를 위해 살았다. 2013년에 입사했을 때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다. 나는 준법팀 막내로 들어가서 하루 16시간씩 규정을 만들었다. 박도준은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다. 그는 나를 알아봤다. 민준 씨, 규정은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거요. 기계가 아니야. 그는 나를 곁에 두었다. 내가 만든 규정으로 그는 승승장구했다. 비자금 의혹이 터졌을 때도 내가 만든 특별경비처리 매뉴얼로 빠져나갔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그 대가로 나는 부장까지 올랐다. 그는 사장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상했다.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자금 흐름이 급변했다. 나는 우연히 박 사장의 비자금을 발견했다. 300억 원 규모. 정치인 로비, 협력사 리베이트, 가족 회사로 빼돌린 돈을 나는 그에게 보고했다. 사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그는 웃었다. 민준 씨, 유연하게 가야지. 이게 현실이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나를 버렸다. 내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나는 대답했다. 해고됐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등을 토닥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필요 없소.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백업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내가 만든 모든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박도준의 비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도.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장님, 제가 필요 없다고 하셨죠.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해고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이력서를 보냈다. 45세, 대기업 준법부장 경력. 스펙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면접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젊은 인재를 원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맞는 인재를. 나는 웃었다. 내가 만든 디지털 준법 시스템으로 그 회사들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른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아들은 대학 등록금을 걱정했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나갔다. 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술 취한 밤, 나는 박 사장의 SNS를 봤다.
그는 새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웃고 있었다. 캡션, 새로운 도약. 댓글에는 축하가 쏟아졌다. 나는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질 뻔했다. 왜 나만 이렇게 돼야 하나? 왜 그는 저렇게 잘 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잊어. 그냥 살아.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봤다. 우리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자살했다. 이유는 프로젝트 대금 미지급. 나는 알았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박 사장의 비자금으로.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거래 내역, 가짜 계약서, 리베이트 흐름.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걸 신고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다. 박 사장은 정치인과 연결돼 있다. 보복이 두려웠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의 유족 인터뷰를 다시 봤다. 왜 우리 아빠만? 그 말에 나는 결심했다. 임랭은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나는 익명 메일을 준비했다. 국세청 민원 포털. 금융감독원 제보 창구. 증거는 조금만. 전체를 주면 내가 한 티가 난다. 먼저 작은 씨앗만 뿌리자. 나는 메일을 보냈다. 제목, 건설 비자금 의혹 제보. 본문은 간단했다. 특정 연도, 특정 계좌번호, 금액만. 보내고 나서 나는 토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들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신고 후 2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초조했다. 매일 뉴스를 확인했다. 회사 주가가 조금씩 떨어졌다. 그게 전부였다. 박 사장은 여전히 잘 나갔다. 골프 모임 사진, 업계 만찬 사진.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내가 잘못했나? 그때 금융감독원이 우리 회사에 대한 테마 감사를 발표했다. 대기업 비자금 및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 뉴스에서 회사 이름이 나오자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박 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냈다. 투명 경영에 자신 있다. 적극 협조하겠다. 나는 웃었다. 그 입장문 초안도 내가 썼던 기억이 난다. 감사가 시작됐다. 나는 계속 자료를 보냈다. 이번엔 검찰 익명 제보 창구로. 조금씩, 조금씩. 박 사장의 비서가 갑자기 그만뒀다는 소식이 들렸다. 재무팀 과장이 휴직했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전 동료에게 연락했다. 조심스럽게. 요즘 회사 어때? 그는 대답했다. 사장님이 예민해. 누가 신고한 것 같대. 내부 조사한다고.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박 사장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나를 가장 믿었다. 그래서 나를 가장 경계할 것이다. 나는 더 조심해야 했다. 공공 PC방에서 메일을 보냈다. VPN을 켰다. 심지어 우편으로 USB를 보내기도 했다. 나는 점점 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았다. 가족과 대화가 줄었다. 아내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감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이 회사 서버를 압수했다. 박 사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당했다.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나왔다. 마스크 쓰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나는 TV를 보며 중얼거렸다. 사장님, 유연하게 대처하시죠. 그는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다. 정치적 탄압이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내가 보낸 자료들이 하나둘 맞물렸다. 협력사, 정치인, 가족회사, 모든 퍼즐이 완성됐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나는 전 동료에게 다시 연락했다. 사장님 지금 어때? 완전 막 갔어. 매일 소리 지르고 누가 배신했는지 찾는데. 나는 알았다. 그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 김민준 씨. 박도준 사장 비서실입니다. 사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섰다. 가족에게는 출장이라고 했다. 호텔에서 며칠 머물렀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감도 들었다. 그가 나를 찾고 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마지막 자료를 준비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 박 사장이 직접 서명한 가짜 계약서 원본 스캔. 이걸 보내고 나면 끝이다. 나는 망설였다. 이걸 보내면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어.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의 유족도 떠올랐다. 나는 보냈다. 박도준이 구속됐다. 뉴스 헤드라인, 건설 사장, 500억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그의 얼굴이 수갑찬 채로 나왔다. 표정은 창백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12년 전 그가 나를 처음 불러서 민준 씨, 같이 크게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다. 직원들은 길거리로 나왔다. 나는 그 광경을 뉴스로만 봤다. 더 이상 회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아내가 물었다. 당신 뭔가 아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며칠 후 박 사장의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사장님이 김민준 씨를 꼭 뵙고 싶어 하신다. 마지막으로. 나는 거절했다. 그는 나를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저주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가지 않았다. 그가 나를 해고한 그 사장실에 내가 다시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 감사보고서 최종본이 나왔다. 500억 비자금, 정치인 로비, 탈세, 모든 게 적혀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말했다. 익명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아무도 내가 한 일이라고는 모른다. 영원히 모를 것이다. 박도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파산했다. 나는 새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컨설팅 회사, 월급은 절반도 안 됐다. 하지만 괜찮았다. 가족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어느 날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다. 박도준의 필체였다. 민준아, 내가 했지? 나는 편지를 찢었다. 그가 알았다. 이제 그는 안다. 내가 모든 규칙을 썼다는 걸? 그리고 그 규칙으로 그가 파멸했다는 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은 여전히 밝았다. 나는 중얼거렸다. 사장님, 제가 필요 없다고 하셨죠. 이제 그는 영원히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의 나머지 인생 동안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